6월의 햇살이 아스팔트 위에서 부서지던 오후, 낡은 1톤 트럭 한 대가 산 그림자를 길게 끌며 산울리 마을 어귀로 접어들었습니다. 트럭의 짐칸에는 이삿짐이라 부르기에도 민망할 정도의 단출한 살림살이가 위태롭게 실려 있었어요. 달아빠진 옷가지가 담긴 낡은 여행 가방 몇 개, 손때 묻은 책 몇 권이 담긴 상자, 그리고 주인을 닮아 어딘가 지쳐 보이는 작은 냉장고가 전부였습니다. 운전대를 잡은 강태준의 얼굴에는 27이라는 나이가 무색한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그는 보육원에서 자랐습니다. 18, 법적인 보호가 끝나는 동시에 세상으로 내던져졌죠. 기댈 곳 하나 없던 그에게 서울은 거대하고 냉정한 정글과도 같았습니다. 잠을 줄여가며 닥치는 대로 일했지만 그의 손에 쥐어지는 돈은 비싼 월세와 생활비를 감당하고 나면 신기루처럼 사라지기 일쑤였어요. 사람에 치이고 외로움에 지쳐갈 무렵 태주는 결심했습니다. 모든 것을 정리하고 떠나기로. 그렇게 그의 전 재산과도 같은 보증금을 털어 얻은 곳이 바로 이곳, 행정구역상으로만 존재할 뿐 지도에서도 찾기 힘든 작은 산골 마을 산울리였습니다. 트럭이 멈춰선 곳은 마을에서도 가장 후미진 곳에 자리한 작은 흙집 앞이었습니다. 금방이라도 허물어질 듯한 슬레이트 지붕과 군데군데 덧바른 시멘트 자국이 선명한 흙벽. 지난 수십 년의 세월을 온몸으로 견뎌낸 집은 새로운 주인을 무심하게 맞이했습니다. 후, 태주는 긴 숨을 내쉬며 차에서 내렸습니다. 도시의 매캐한 공기와는 차원이 다른 짙은 흙냄새와 풀내음이 그의 폐부 깊숙이 파고들었어요. 어색했지만 싫지는 않은 감각이었습니다. 그의 이사는 소박하다 못해 처량했습니다. 짐이라고 해봐야 혼자서 몇 번 오가면 끝날 정도였으니까요. 마지막으로 작은 냉장고를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을 때 그의 등은 이미 땀으로 흥건했습니다. 삐걱거리는 대문을 열고 들어선 마당에는 사람의 발길이 끊긴 지 오래된 듯 잡초가 무성했어요. 하지만 그 풍경이 태준의 마음을 무겁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처음으로 온전한 자신만의 공간을 가졌다는 생각에 가슴 한구석이 뻐근해져 왔죠. 짐 정리를 마친 태주는 새 주인이 왔음을 알리는 것이 도리라 생각했습니다. 그는 땀을 닦아낼 겨를도 없이 마을 안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어요. 옹기종기 모여있는 집들은 대부분 비슷하게 낡았지만 집집마다 마당에 심긴 채소와 꽃들이 정겨운 생명력을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마을회관 앞 커다란 느티나무 아래 평상에 앉아있던 노인 서너 명의 시선이 일제히 그에게로 향했습니다. 낯선 젊은이의 등장은 고요한 연못에 던져진 돌멩이와도 같았죠. 태주는 허리를 숙여 깍듯하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르신들. 오늘 저쪽 끝 집으로 이사온 강태준이라고 합니다. 노인들은 그저 신기하다는 듯 위아래를 훑어볼 뿐 이렇다 할 대꾸가 없었습니다. 정적이 흐르는 어색한 순간 그중 가장 깐깐해 보이는 인상의 남자가 입을 열었어요. 젊은 양반이 여긴 어쩐 일로 들어왔는가? 도시가 살기 좋지. 이런 깡촌에 못하러. 쏘아붙이는 듯한 말투에 태주는 순간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가 바로 마을 토박이 최 씨였죠. 최 씨는 외지인에 대한 오랜 불신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요즘 젊은 것들이야 뭐 며칠 살다 재미없으면 보따리 싸서 나갈 게 뻔하지. 괜히 마을 물만 흐려놓고. 최 씨의 가시돋친 말에 태준의 얼굴이 굳어갔습니다. 첫인사부터 이런 냉대를 받으리라고는 생각지 못했던 터라 당혹감이 밀려왔어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라 우물쭈물하는 그의 등 뒤에서 따뜻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이고, 최 영감은 첫인사하는 젊은이한테
그게 무슨 말버릇이여. 돌아보니 머리에 하얀 수건을 두른 자그마한 체구의 할머니 한 분이 그를 향해 인자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박씨 할머니였죠. 그녀는 최 씨를 가볍게 나무라더니 태준의 팔을 부드럽게 잡아 끌었습니다. 총각, 이리 와. 저 영감 말은 신경 쓰지 말어. 원래 마음은 안 그런데 퉁명스러워서 그래. 박씨 할머니는 태준을 자신의 집으로 이끌었습니다. 최 씨는 쯧쯧 혀를 차며 고개를 돌렸지만 더 이상 무어라 하지는 않았습니다. 박씨 할머니의 집은 태준의 집보다도 작았지만 마당 가득 심긴 봉숭아와 채송화가 소담스러운 온기를 풍기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그를 마루에 앉히고는 부엌으로 들어가 부산스럽게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곧 구수한 된장찌개 냄새가 퍼져나왔습니다. 이사하느라 힘들었을 텐데 밥은 먹었나? 별건 없지만 같이 먹어. 잠시 후 그의 앞에 차려진 것은 갓 지어 김이 모락모락 나는 쌀밥과 보글보글 끓는 된장찌개, 그리고 소박한 나물 반찬 몇 가지가 전부인 소박한 밥상이었습니다. 하지만 태준에게는 그 어떤 진수성찬보다도 값지게 느껴졌습니다. 보육원을 나온 이후로 누군가가 자신만을 위해 차려준 따뜻한 밥상을 받아본 기억이 아득했기 때문이었죠. 저 괜찮습니다. 폐를 끼치는 것 같아서요. 태준이 사양하자 박씨 할머니는 그의 손에 숟가락을 쥐어주며 호통을 쳤습니다. 사양은 무슨, 이웃끼리 밥 한 끼 먹는 게 뭐 대수라고. 얼른 들게. 그 말에 태준은 더 이상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꾸벅 고개를 숙이고 숟가락을 들었어요. 입안 가득 퍼지는 따뜻한 밥과 구수한 찌개 맛에 순간 울컥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는 그 감정을 들키지 않으려 고개를 숙인 채 밥을 입안으로 밀어넣는 데에만 집중했습니다. 박씨 할머니는 태준이 밥 먹는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며 조용히 말을 건넸습니다. 어디서 살다 왔는가? 서울에서 지냈습니다. 부모님은 다 그쪽에 계시고? 할머니의 질문에 태준의 숟가락질이 순간 멈칫했습니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이내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부모님은 안 계십니다. 어릴 때 돌아가셔서요. 그의 대답에 박씨 할머니는 더 이상 캐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안쓰러운 눈빛으로 그의 마른 어깨를 바라볼 뿐이었죠. 대신 그녀는 밥 많이 먹고 힘내. 젊은 사람이 씩씩해야지라며 그의 밥그릇에 잘 익은 열무김치를 척 얹어주었습니다. 그 작은 온정에 태주는 낯선 마을에 대한 두려움과 막막함이 조금은 가시는 것을 느꼈습니다. 식사를 마친 태주는 몇 번이고 허리를 숙여 감사 인사를 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해는 이미 서산 너머로 자취를 감추고 하늘에는 하나둘 별이 박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흙먼지가 풀풀 나는 마루에 걸터 앉아 고요히 어둠이 내리는 마을을 바라보았습니다. 도시의 밤은 잠들지 않았습니다. 네온 사인의 번쩍임과 자동차 소음, 사람들의 소란함으로 가득 차 있었죠. 하지만 이곳의 밤은 달랐습니다. 풀벌레 소리와 이따금 들려오는 개 짖는 소리가 전부인 완벽한 고요. 그리고 그 고요 위로 셀 수 없이 많은 별들이 보석처럼 쏟아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서울에서는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황홀경에 가까운 밤하늘이었어요. 태주는 자신의 작은 흙집을 돌아보았습니다. 당장 손봐야 할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었습니다. 삐걱거리는 문짝, 비가 새지 않을까 걱정되는 지붕, 잡초로 뒤덮인 마당까지 할 일이 태산이었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막막함보다는 무언가 해낼 수 있다는 기대감이 더 크게 차올랐습니다. 이곳은 그의 첫 번째 집이었습니다. 월세 독촉에 시달리지 않아도 되는
누구의 눈치도 볼 필요 없는 온전한 자신만의 공간. 그는 이곳에서 뿌리를 내리고 싶었습니다. 최 씨 아저씨의 퉁명스러운 말처럼 며칠 머물다 떠나는 뜨내기가 아니라 박 씨 할머니의 따뜻한 밥상처럼 정을 나누는 진짜 이웃이 되고 싶었어요. 그는 밤하늘을 향해 조용히 그러나 굳건히 다짐했습니다. 성실하게 살자. 부지런히 일하고 먼저 인사하고 어려운 분들을 돕자. 그렇게 이 마을의 일부가 되는 거야. 산울리의 낯선 바람이 그의 뺨을 부드럽게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그것은 마치 그의 조용한 다짐에 대한 응답처럼 느껴졌습니다. 강태준의 길고 새로운 하루가 그렇게 저물고 있었습니다. 강태준의 하루는 동이 트기 전 닭 울음소리와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도시에서의 삶이 그에게서 많은 것을 앗아갔지만 부지런한 만큼은 앗아가지 못했죠. 오히려 아무것도 가진 게 없었기에 성실함은 그의 유일한 무기이자 자존심이었습니다. 그는 낡은 집에서 나와 차가운 샘물에 세수를 하며 정신을 가다듬었습니다. 밤새 이슬을 머금은 새벽 공기가 상쾌하게 느껴졌어요.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은 밤사이 불어온 바람에 어지럽게 흩어진 나뭇가지와 낙엽들이었습니다. 마을로 이어지는 좁은 길은 본래 깨끗하게 관리되고 있었지만 간밤에 심술궂은 바람이 어질러 놓은 것이었죠. 태주는 잠시 망설이다가 이내 자신의 집 창고에 기대어 있던 낡은 쌀이비와 쓰레받기를 들고 나왔습니다. 누군가 시킨 일은 아니었지만 그의 몸은 당연하다는 듯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서걱, 서걱. 조용한 새벽의 정적을 깨우는 것은 오직 빗자루질 소리뿐이었습니다. 그는 마을회관 앞 느티나무에서부터 시작해 어르신들이 주로 다니시는 길목까지 묵묵히 쓸어나갔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요령이 없어 허리가 뻐근했지만 이내 일정한 리듬을 찾았어요. 이마에 땀이 송골송골 맺힐 무렵 그의 등 뒤로 인기척이 느껴졌습니다. 돌아보니 새벽 예불이라도 다녀오시는 길인지 박 씨 할머니가 그를 보고 놀란 눈으로 서 있었습니다. 아니, 총각. 이 새벽부터 여긴 어쩐 일이야? 아, 할머니. 안녕하세요. 길이 지저분한 것 같아서요. 태주는 쑥스러운 듯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박 씨 할머니는 그의 손에 들린 빗자루와 그가 지나온 깨끗해진 길을 번갈아 보더니 이내 얼굴 가득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이고, 참말로 부지런도 허네. 요즘 젊은이들 같지가 않아. 그 칭찬 한마디에 태준의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동이 트고 밭으로 향하던 다른 마을 어르신들도 그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어제 그에게 퉁명스럽게 굴었던 최 씨조차 밭으로 나가며 그를 힐끗 쳐다보았어요. 그는 여전히 못마땅하다는 듯 쓸데없는 짓 하기는 하고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지만 그 목소리에는 어제의 날카로움이 조금은 무뎌져 있었습니다. 말은 그렇게 해도 깨끗해진 길을 걷는 그의 발걸음은 한결 가벼워 보였죠. 며칠이 지나 태주는 이제 마을의 새벽을 여는 익숙한 풍경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그는 마을회관 앞을 지나다 안에서 들려오는 거친 욕설과 쿵쿵거리는 소리에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궁금함에 안을 들여다보니 한 남자가 낡은 기름 보일러와 씨름을 하고 있었어요. 그가 바로 이 마을의 이장, 김덕수였습니다. 아, 이놈의 고물 덩어리가 또 말썽이네. 어르신들 저녁에 추우실 텐데 큰일 났구먼. 이장은 연장을 들고 보일러를 이리저리 쳐보기도 하고 연결관을 흔들어 보기도 했지만 보일러는 요란한 소음만 낼 뿐 좀처럼 작동될 기미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마에 땀을 훔치며 한숨을 내쉬었죠. 그때 문 앞에서 머뭇거리던 태준이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이장님,
제가 한번 봐도 되겠습니까? 김 이장은 처음 보는 젊은이의 등장에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자네는 누군가? 며칠 전에 저쪽 끝 집으로 이사 온 강태준이라고 합니다. 아, 자네가 그 총각이구먼. 새벽마다 길을 쓴다는. 근데 이걸 자네가 볼 줄 아는가? 이장의 목소리에는 기대보다 미심쩍음이 더 컸습니다. 하지만 태주는 보육원에서 자라며 어지간한 물건은 제 손으로 고쳐 쓰는데 익숙했죠. 그는 공손히 허락을 구하고 보일러 앞에 쭈그려 앉았습니다. 요란하게 덜컹거리는 소음, 기름 냄새, 그리고 보일러의 미세한 진동에 집중했어요. 소리를 들어보니 연료 필터 쪽이 막힌 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열어봐도 될까요? 그는 이장이 건네준 몽키 스패너를 받아들고 능숙하게 필터 뚜껑을 열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필터는 시커먼 찌꺼기로 가득 차 있었어요. 태주는 찌꺼기를 깨끗하게 털어내고 필터를 재조립했습니다. 그리고 이장에게 조심스럽게 스위치를 올려보라고 말했죠. 잠시 후 요란한 소음이 멎고 부응하는 안정적인 저마음과 함께 보일러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얼마 만에 듣는 소리야. 자네 정말 대단하구먼. 김 이장은 자기 일처럼 기뻐하며 태준의 어깨를 툭툭 쳤습니다. 기술자를 부르면 출장비만 몇만 원이 깨질 일이었는데 눈앞의 젊은이가 단번에 해결해 준 것이었죠. 그는 태준의 손재주뿐만 아니라 먼저 나서서 돕겠다고 말하는 그의 태도가 무척이나 마음에 들었습니다. 마침 저녁 먹을 참이었는데 우리 집에 가서 같이 국수나 한 그릇 하세. 이장은 태준의 손을 이끌고 자신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이장의 집은 마을에서 가장, 즉 튼튼하고 반듯한 집이었습니다. 그의 성격을 보여주듯 마당과 집안은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어요. 이장의 아내는 갑작스러운 손님의 등장에도 당황하지 않고 금방 멸치 육수를 내어 맛있는 잔치국수를 2그릇 삶아냈습니다. 뜨끈한 국물이 속을 풀어주자 두 사람 사이의 어색함도 조금씩 녹아내렸습니다. 이장은 막걸리까지 한 주전자 내어와 태준에게 따라주었어요. 자, 한 잔 받게. 오늘 정말 고마웠네. 아닙니다. 별것도 아닌데요. 별게 아니긴. 요즘 젊은이들 중에 자네 같은 사람 드물어. 막걸리가 몇 순배 돌자 이장은 본격적으로 궁금했던 것을 묻기 시작했습니다. 태주는 박씨 할머니에게 그랬던 것처럼 자신의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꺼내놓았어요. 부모님 없이 보육원에서 자란 이야기, 18배 홀로 세상에 나와 겪었던 고생들, 그리고 도시의 삶에 지쳐 이곳으로 오게 된 사연까지. 그의 이야기는 과장도 자기 연민도 없이 담담했지만 그 안에 담긴 삶의 무게는 고스란히 전해졌습니다. 이야기를 다 들은 이장은 한동안 말없이 막걸리 잔만 비웠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측은함과 대견함이 교차하고 있었죠. 고생 많았구먼. 정말 고생 많았어. 이장은 깊은 한숨과 함께 말했습니다. 사실 나한테도 자네만 한 아들놈이 하나 있네. 시내에서 회사 다니는데 바쁘다는 핑계로 1년에 얼굴 한번 보기도 힘들어. 자네 얘기를 들으니 꼭 내 젊은 시절을 보는 것 같기도 하고 그 아들놈 같기도 하고 마음이 그렇구먼. 그는 태준의 잔에 다시 막걸리를 가득 채워주며 말했습니다. 태준이, 앞으로는 여기를 자네 집이라 생각하게. 그리고 나를 그냥 동네 아저씨, 아니 아버지처럼 생각하고 어려운 일 있으면 언제든 찾아와. 알겠는가? 아버지라는 말. 태준의 인생에는 단 한 번도 존재하지 않았던 단어였습니다. 그 말의 무게에 그리고 자신을 바라보는 이장의 진심 어린 눈빛에 태준은 목이 메어왔습니다.
그는 차오르는 감정을 누르며 힘껏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이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날 밤 태주는 자신의 집으로 돌아오며 처음으로 가족이라는 단어의 온기를 어렴풋이나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산울리에서의 삶이 더 이상 외롭지만은 않을 것 같다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시간은 조용히 흘러 태준이 마을에 정착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낯선 이방인이 아니었어요. 새벽 길을 쓰는 것은 그의 당연한 일과가 되었고 어르신들의 밭일을 돕거나 고장난 농기계를 만져주는 등 그의 손길이 필요한 곳이라면 어디든 달려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처음에 경계심을 풀고 그를 우리 태준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죠. 물론 최 씨만은 여전히 그를 못마땅한 눈으로 쳐다보았지만 전처럼 대놓고 핀잔을 주지는 않았습니다. 장마철이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며칠간 비가 내린 어느 날 오후 김 이장이 심각한 얼굴로 태준을 찾아왔습니다. 태준아, 나랑 같이 가볼 곳이 있다. 이장이 태준을 데리고 간 곳은 마을 입구, 그가 처음 이사 오던 날 보았던 거대한 폐가 앞이었습니다. 며칠간 내린 비를 잔뜩 머금은 흙벽은 금방이라도 무너져 내릴 듯 위태로워 보였고 반쯤 내려앉은 지붕은 앙상한 뼈대만을 드러내고 있었어요. 저게 우리 마을의 가장 큰 골칫덩어리야. 이장은 폐가를 가리키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보다시피 당장이라도 무너질 것 같아서 애들이 근처에서 놀다가 다치기라도 할까봐 늘 걱정이야. 게다가 이번 장마에 폭우라도 쏟아지면 저게 통째로 무너져 내려서 길을 막아버릴 수도 있어. 폐가는 단순한 흉물을 넘어 마을 전체의 안전을 위협하는 시한폭탄과도 같은 존재였습니다. 이장의 얼굴에는 수심이 가득했죠. 군청에 몇 번이나 얘기를 해봤지만 사유지라서 함부로 손댈 수 없다는 말만 되풀이하더군. 집주인은 수십 년 전에 연락이 끊겼고 결국 우리 마을에서 해결해야 할 숙제야. 이장은 땅이 꺼져라 한숨을 쉬더니 이내 결심한 듯 태준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말인데 태준아, 내가 이걸 직접 철거하려고 하네. 네, 이장님 혼자서요? 태준이 놀라서 되물었습니다. 아니, 혼자서는 무리지. 읍내에서 아는 사람 통해 소형 굴삭기를 하루 빌려올 생각이야. 내가 그걸로 큰 틀을 부수면 자네가 옆에서 좀 도와줄 수 있겠나? 물론 공짜로 부려먹겠다는 건 아닐세. 정식으로 인건비 계산해서 제대로 쳐줄 테니. 그것은 예상치 못한 제안이었습니다. 태주는 이런 일을 해본 경험이 전혀 없었지만 이장의 얼굴에 서린 깊은 고민과 자신을 믿고 부탁하는 그 마음에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이장님, 인건비는 괜찮습니다. 마을 일인데 당연히 도와드려야죠. 아니다. 일은 일이고 계산은 정확해야 하는 법이야. 자네의 시간을 뺏는 건데 당연히 대가를 지불해야지. 이장은 단호했습니다. 태준에게 신세를 지는 것이 아니라 동등한 동업자로서 이 일을 함께 하자는 뜻이었습니다. 그 마음에 태준은 더 이상 사양하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장님. 열심히 돕겠습니다. 그래, 고맙다. 이장은 태준의 어깨를 힘껏 두드렸습니다. 그의 얼굴에 오랜만에 환한 미소가 번졌어요. 그날 저녁 태준은 폐가 철거 소식을 전할 겸 박씨 할머니 댁을 찾았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할머니의 표정은 시원섭섭함이 교차하는 듯 묘하게 변했습니다. 아이고, 그 집이 드디어 헐리는구나. 세월 참 무섭다. 할머니는 툇마루에 앉아 아련한 눈으로 폐가 쪽을 바라보며 예시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저 집이 말이다. 내가 시집 오기 전에는 이 동네에서 가장 큰 기와집이었어. 옥천 윤씨 문중의 종갓집이었지.
아주 학식이 높은 선비 한 분이 살고 계셨는데 인품도 훌륭해서 동네 사람들이 다들 우러러봤단다. 그녀의 이야기에 따르면 그 선비에게는 몸이 약한 아들이 하나 있었다고 합니다. 선비는 아들의 약값을 대기 위해 집안의 땅이며 재산을 하나둘 팔기 시작했고 결국 가세가 크게 기울었다고 했어요. 설상가상으로 아들마저 일찍 세상을 떠나자 상심한 선비는 세상을 등지고 집안에만 틀어박혀 지내다 몇 년 뒤 쓸쓸히 눈을 감았다고 했습니다. 그 뒤로는 빈집으로 남았지. 자식들도 다 흩어져서 어디서 사는지 아는 사람도 없고, 그러니 저렇게 흉가가 될 때까지 수십 년을 버텨온 게야. 박씨 할머니의 이야기는 폐가에 얽힌 쓸쓸한 역사를 태준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저 낡고 위험한 건물이라고만 생각했는데 한 가문이 흥망성쇠와 슬픔이 깃든 장소라는 것을 알게 되자 태준의 마음은 어딘가 숙연해졌습니다. 내일부터 자신이 허물어야 할 곳은 단순한 폐가가 아니라 100년의 시간을 간직한 역사의 한 페이지였던 것입니다. 약속한 날이 밝았습니다. 아침 일찍 대성건설이라는 글씨가 큼지막하게 쓰인 트럭이 마을로 들어와 노란색 소형 굴착기 한 대를 폐가 앞에 내려놓고 갔습니다. 조용하던 마을에 처음 보는 중장비가 등장하자 지나가던 마을 사람들은 신기한 듯 걸음을 멈추고 구경하기 시작했죠. 김 이장은 작업복으로 갈아입고 안전모까지 챙겨 쓰는 등 만반의 준비를 마친 모습이었습니다. 자, 태준아. 시작해볼까? 네, 이장님. 이장은 익숙하게 굴삭기 운전석에 올라 시동을 걸었습니다. 부르릉 하는 굉음과 함께 굴삭기의 팔이 하늘을 향해 뻗어 올라갔어요. 그는 가장 위태로워 보이는 담벼락부터 공략하기 시작했습니다. 굴삭기의 버킷이 낡은 흙벽을 가볍게 툭 치자 와르르 소리를 내며 흙먼지와 함께 벽의 일부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태준의 역할은 그 옆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이장의 신호에 맞춰 사람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통제하고 무너져 내린 잔해 중 재활용이 가능한 목재나 철근을 따로 분류하는 일을 맡았어요. 또한 굴삭기가 들어가기 힘든 좁은 공간은 직접 오암 마슬레지에머를 들고 벽을 부수기도 했습니다. 흙먼지가 사방으로 날리고 등줄기에는 땀이 비오듯 흘러내리는 고된 작업이었습니다. 태준은 힘든 와중에도 이장의 굴삭기 조종에서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장이 레버를 어떻게 움직이는지, 버킷의 각도를 어떻게 조절해서 가장 효율적으로 벽을 무너뜨리는지를 유심히 관찰했어요. 그것은 마치 잘 짜인 춤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이장은 그런 태준의 시선을 느끼고는 잠시 작업을 멈추고 그를 불렀습니다. 태준아, 이리 와보거라. 이장은 굴삭기 조종석에 앉은 채로 태준에게 레버의 기능을 하나하나 설명해주기 시작했습니다. 요놈이 팔을 올리고 내리는 거, 그리고 요놈이 버킷을 오므렸다 폈다 하는 게야. 두 개를 같이 움직여야 흙을 제대로 팔 수 있어. 처음에는 어렵지만 감을 익히는 게 중요해. 이장은 태준의 총명한 눈빛이 마음에 들었던 것이죠. 단순히 시키는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배우려는 그의 태도가 기특했습니다. 그는 잠시 고민하더니 운전석에서 내려와 태준에게 말했습니다. 자네 한번 해볼 텐가? 저기 무너진 흙더미를 옆으로 옮기는 것만 한번 해봐. 네, 제가요? 안 됩니다. 제가 어떻게... 태준은 손사래를 쳤지만 이장은 그의 등을 떠밀어 운전석에 앉혔습니다. 처음으로 앉아본 굴삭기 조종석은 생각보다 높고 복잡했어요. 그는 이장이 알려준 대로 조심스럽게 레버를 움직였습니다. 굴삭기의 팔이 생각과 다르게 엉뚱한 방향으로 움직여 태준은 진땀을 흘렸지만 몇 번의 시도 끝에
간신히 흙더미를 퍼서 옆으로 옮기는데 성공했습니다. 서툴렀지만 스스로 기계를 움직여 무언가를 해냈다는 사실에 묘한 성취감이 느껴졌어요. 허허, 처음 치고는 아주 잘하는구먼. 소질이 있어. 이장의 칭찬에 태준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평상에 앉아 두 사람의 작업을 지켜보던 최 씨가 어슬렁거리며 다가왔습니다. 그는 팔짱을 낀 채 못마땅한 표정으로 혀를 찼습니다. 김 이장,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저런 애송이한테 중장비를 맡기면 어떡해. 사고라도 나면 책임질 겐가. 날카로운 지적에 작업장 주변의 분위기가 순간 싸늘해졌습니다. 게다가 저 외지 총각한테 너무 잘해주는 거 아니야? 저놈이 뭘 믿고 저렇게까지 일을 맡기는지 원. 최 씨의 비아냥은 이장이 아니라 태준을 향한 것이었습니다. 자신은 수십 년간 이 마을에 살았지만 이장과 저렇게 가깝지 못한데 굴러온 돌인 태준이 이장의 신임을 독차지하는 것이 영 배가 아팠던 것이죠. 이장은 최 씨의 말을 못 들은 척하며 태준에게 말했습니다. 태준아, 신경 쓰지 마라. 원래 걱정이 많으신 분이다. 자, 이제 다시 시작해볼까? 이장은 다시 운전석에 올라 작업을 재개했습니다. 태준은 자신을 향한 따가운 시선에 얼굴이 화끈거렸지만 묵묵히 자신의 일에 집중하려 애썼습니다. 이장의 신뢰에 보답하는 길은 불평 대신 땀을 흘리는 것뿐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먼지와 땀방울 속에서 폐가는 조금씩 그 본래의 모습을 잃고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가고 있었습니다. 폐가 해체 작업이 시작된 지 나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작업은 순조롭게 진행되어 이제 위태롭던 지붕과 벽체는 대부분 철거되고 집의 뼈대와 터만 앙상하게 남아 있었죠. 김 이장과 태준의 호흡은 척척 맞았고 이 속도라면 장마가 시작되기 전에 충분히 작업을 마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날 오후 이장의 주머니에서 요란하게 휴대전화 벨소리가 울렸습니다. 군청의 농지 담당 공무원이었습니다. 농업보조금 관련 서류에 문제가 생겨 이장이 직접 와서 도장을 찍어야 한다는 급한 연락이었죠. 이런 하필 지금. 태준아, 미안하지만 내가 읍내 군청에 좀 다녀와야겠다. 한두 시간이면 될 걸세. 그동안 자네는 주변 정리 좀 하고 잠시 쉬고 있게. 네, 이장님. 조심해서 다녀오세요. 이장은 트럭을 몰고 서둘러 읍내로 향했습니다. 태준은 이장이 떠난 뒤 굴삭기 주변에 흩어진 자재들을 정리하며 그를 기다렸어요. 하지만 약속했던 2시간이 지나고 3시간이 지나도록 이장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하늘은 언제 맑았냐는 듯 시커먼 먹구름을 몰고 오기 시작했고 이내 장대비가 쏟아졌습니다. 갑작스러운 폭우였죠. 태준은 불안한 마음에 이장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고객님의 전화기가 꺼져 있어 라는 기계음만 반복될 뿐이었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엄습했습니다. 그때 마을 청년회장인 영식 씨가 비를 쫄딱 맞은 채 헐레벌떡 뛰어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태준 씨, 큰일 났어요. 이장님이 사고가 나셨대요. 네, 그게 무슨 말이에요? 태준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영식 씨의 말에 따르면 이장이 읍내에서 돌아오던 길에 폭우로 미끄러진 맞은편 덤프트럭과 충돌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구급차가 출동해 읍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상태가 어떤지는 아직 모른다는 말까지. 태준은 머릿속이 하얘지는 것을 느끼며 쏟아지는 비를 뚫고 영식 씨의 경운기를 얻어 타고 미친 듯이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병원 응급실은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소독약 냄새와 사람들의 신음소리가 뒤섞여 있었죠. 태준은 간호사를 붙잡고 김덕수 이장을 찾았습니다.
다행히 이장은 응급처치를 마치고 일반 병실로 옮겨진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모습은 태준의 가슴을 무너지게 하기에 충분했어요. 그의 왼쪽 다리는 천장까지 닿는 깁스를 한 채 공중에 매달려 있었고 얼굴과 팔에는 온통 긁힌 상처와 멍투성이었습니다. 이장님, 태준이 울먹이며 다가가자 이장은 고통스러운 와중에도 옅은 미소를 지으려 애썼습니다. 허허, 꼴이 말이 아니구먼. 그래도 나 목숨은 붙어 있다. 그는 괜찮다며 손을 저었지만 식은땀을 흘리는 얼굴에는 고통이 역력했습니다. 의사는 다리뼈에 금이 가고 인대가 손상되어 최소 2달은 꼼짝없이 누워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장은 잠시 숨을 고르더니 태준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의 손은 놀라울 정도로 힘이 없었어요. 태준아, 미안하다. 일을 이 지경으로 만들어서. 아닙니다. 이장님, 몸부터 챙기셔야죠. 집 철거는 나중에 해도. 아니, 그럴 시간이 없어. 이장은 태준의 말을 자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일기예보 보니까 다음 주부터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된단다. 지금처럼 어중간하게 허물어 놓은 상태가 제일 위험해. 비바람 한 번에 와르르 무너지면 정말 큰일 나.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태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간절함과 함께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네에게 부탁 좀 해야겠다. 자네, 내가 하는 거 나흘 내내 지켜보지 않았냐? 자네는 손재주도 좋고 머리도 빨리 돌아가니 할 수 있을 게야. 나 대신 저 폐가 철거를 마무리해 줄 수 있겠나? 그것은 청천벽력과도 같은 말이었습니다. 어깨 너머로 본 것과 직접 중장비를 다루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였습니다. 만에 하나 사고라도 난다면 그 책임은 고스란히 자신이 져야 했죠. 태주는 겁이 덜컥 났습니다. 이장님, 저는 못합니다. 제가 어떻게 감히. 이건 너무 위험한 일입니다. 그가 고개를 저으며 뒷걸음질 치자 이장이 그의 손을 더욱 힘주어 잡았습니다. 할 수 있어. 내가 봤어. 자네는 할 수 있어. 빨리 하려 하지 말고 조심해서 천천히. 내가 하던 대로만 하면 되네. 내가 사람 하나는 제대로 봤다고 믿는다. 태준아. 응? 이장의 간절한 부탁. 그것은 단순한 작업 지시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을 아들처럼 가족처럼 여겨주는 어른의 진심 어린 신뢰였습니다. 태주는 자신을 붙잡은 이장의 거친 손과 깁스를 한 채 공중에 매달린 그의 다리, 그리고 마을을 걱정하는 그의 마음을 보았습니다. 무거운 책임감이 그의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두려움이 온몸을 휘감았지만 그는 여기서 도망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을 믿어준 첫 번째 어른을 실망하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태주는 한참의 침묵 끝에 떨리는 목소리로 간신히 입을 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장님, 제가 해보겠습니다. 그 대답을 들은 이장의 얼굴에 비로소 안도의 빛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태주는 병실을 나오며 앞으로 자신이 짊어져야 할 책임의 무게가 쏟아지는 장대비보다도 훨씬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이장의 사고 소식으로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운 태준의 아침은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간밤에 쏟아진 비는 그쳤지만 세상은 온통 축축한 습기와 무거운 침묵에 잠겨 있었죠. 창밖으로 보이는 반쯤 허물어진 폐가는 마치 거대한 괴물이 상처를 입고 웅크린 것처럼 어제보다 훨씬 더 위협적인 모습으로 서 있었습니다. 태준의 심장은 발소리에 맞춰 쿵, 쿵 무겁게 울렸습니다. 병실에서 이장과 나누었던 약속이 납덩이처럼 그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었어요.
내가 할 수 있을까? 수백 번도 더 자신에게 물었지만 돌아오는 답은 없었습니다. 그는 굳은 결심을 하고 집을 나섰습니다. 질척이는 땅을 밟으며 폐가 앞에 서자 노란색 소형 굴삭기가 차가운 이슬을 머금은 채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이장의 능숙한 손놀림에 따라 강력한 힘을 보여주던 기계가 지금은 그저 다루기 힘든 거대한 쇳덩어리처럼 보였습니다. 그는 차가운 금속으로 된 손잡이를 잡고 운전석으로 기어 올라갔습니다. 이장 옆에서 구경할 때와는 전혀 다른 풍경이었어요. 운전석은 세상을 내려다보는 지휘자의 자리이자 모든 책임을 짊어져야 하는 고독한 왕자였습니다. 태주는 이장이 했던 순서를 기억하며 심호흡과 함께 시동키를 돌렸습니다. 부르르릉 잠자던 야수가 깨어나는 듯한 굉음이 조용한 마을의 아침을 갈랐습니다. 그 소리에 태준 자신의 심장이 더 크게 요동쳤죠. 그는 떨리는 손으로 레버를 잡았습니다. 천천히 조심해서 이장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는 가장 간단해 보이는 팔을 들어 올리는 동작부터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의도와는 달리 굴삭기의 팔이 획하고 거칠게 튀어오르며 아직 남아있던 벽의 일부를 스칠 뻔했습니다. 헉! 태주는 저도 모르게 비명을 지르며 황급히 시동을 껐습니다. 순식간에 온몸이 식은땀으로 젖어들었어요. 안 돼, 역시 무리야.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눈을 감고 병상에 누워있던 이장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자신을 믿어주던 그 눈빛을 배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는 다시 시동을 걸었습니다. 이번에는 레버를 쥐 죽은 듯 부드럽게 아주 미세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무너진 흙더미를 목표로 삼고 몇 번의 실패 끝에 마침내 한 버킷의 흙을 퍼서 옆으로 옮기는 데 성공했습니다. 아주 작은 성공이었지만 그 순간 태주는 해낼 수 있다는 희미한 빛을 보았습니다. 그렇게 몇 시간이 흘렀습니다. 굴삭기 소리를 듣고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들은 멀찍이 서서 태준이 홀로 굴삭기를 조종하는 모습을 불안한 눈빛으로 지켜보았어요. 박씨 할머니는 두 손을 모은 채 걱정스럽게 그를 바라봤고 평상에 앉아있던 최 씨는 저놈 저러다 큰일 한번 내겠구먼 하는 표정으로 팔짱을 낀 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시선은 그에게 보이지 않는 압박감으로 다가왔죠. 태주는 그들의 시선을 애써 외면하며 연습에만 몰두했습니다. 그는 이제 흙더미를 옮기는 것을 넘어 부서진 벽돌과 목재 파편들을 크기별로 분류하는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버킷으로 작은 돌멩이 하나 짚는 것조차 어려웠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그는 기계의 무게 중심과 유압의 힘을 몸으로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굴삭기가 자신의 팔과 다리처럼 느껴지는 순간이 찾아왔어요. 그는 이제 기계에 맞서는 것이 아니라 기계와 하나가 되어 움직이는 법을 터득해가고 있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그는 마침내 건물 본체에 도전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가장 약해 보이는 벽면을 신중하게 살핀 뒤 버킷을 가져다 댔습니다. 온 정신을 손끝에 집중하고 숨을 참은 채 레버를 당겼습니다. 우르르 쾅! 요란한 소음과 함께 벽의 일부가 그가 의도했던 방향으로 정확하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것을 지켜보던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나직한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최 씨조차 놀란 듯 입을 살짝 벌린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태주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는 이제 단순한 흉내를 내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작업자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태준의 하루는 굴삭기와 함께 시작해서 굴삭기와 함께 끝났습니다.
그는 해가 뜨면 운전석에 올랐고 달이 뜨고 나서야 흙먼지를 뒤집어 쓴 채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의 얼굴은 검게 그을리고 손은 온통 상처투성이었지만 눈빛만은 날카롭게 빛났습니다. 그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거대한 건물을 자신의 힘으로 하나씩 해체해 나가는 과정에서 짜릿한 희열마저 느끼고 있었죠. 작업이 막바지에 이르렀을 때 작은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집의 대들보로 쓰였던 거대한 고목이 반쯤 부서진 기둥에 아슬아슬하게 걸쳐져 버린 것이었습니다. 자칫 잘못 건드렸다가는 길가 쪽으로 쓰러져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어요. 지켜보던 사람들은 모두 숨을 죽였습니다. 태주는 침착했습니다. 그는 굴삭기에서 내려와 10분 넘게 대들보의 무게 중심과 걸쳐진 부분을 세심하게 살폈습니다. 그리고 다시 운전석에 올라 마치 바늘기에 실을 꿰듯 정교한 작업을 시작했어요. 그는 버킷의 모서리를 이용해 대들보의 한쪽 끝을 살짝 들어 올린 뒤 다른 쪽을 아래에서 받쳐 천천히 미끄러뜨리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단 몇 센티미터의 오차도 허용되지 않는 고난도의 작업이었죠. 쿵, 쿵. 그의 심장 소리가 굴삭기의 엔진 소리를 뚫고 들리는 듯 했습니다. 마침내 거대한 대들보는 쿵하는 묵직한 소리와 함께 안전하게 땅으로 내려앉았습니다. 그 순간 지켜보던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박수 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태준이 홀로 위험한 작업을 완벽하게 해낸 것이었습니다. 마침내 마지막 기둥까지 모두 해체되었습니다. 100년 동안 마을 입구를 지키던 폐가는 이제 형체도 없이 사라지고 넓은 집터와 잔해 더미만이 남았습니다. 해질녘 붉은 노을을 등지고 굴삭기에서 내린 태주는 땀으로 범벅이 된 얼굴을 훔쳤습니다. 온몸은 납처럼 무거웠지만 마음은 날아갈 듯 가벼웠어요. 그는 이장의 믿음에 보답했다는 사실에, 그리고 스스로의 한계를 뛰어넘었다는 사실에 가슴 벅찬 성취감을 느꼈습니다. 위험한 해체 작업이 끝나자 이제 남은 것은 잔해를 치우고 집터를 평평하게 고르는 일이었습니다. 그것은 창의성보다는 끈기가 필요한 고되고 단조로운 작업의 연속이었죠. 태주는 매일같이 굴삭기로 잔해를 퍼서 한쪽에 쌓아 올리고 땅을 고르는 일을 반복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제 그를 대견한 눈으로 바라보았고 종종 새참을 가져다 주며 그를 격려했습니다. 사건이 일어난 것은 작업을 시작한 지 일주일쯤 지난 화창한 오후였습니다. 태주는 집의 안방과 아궁이가 있었을 법한 중앙부의 땅을 고르고 있었어요. 다른 곳과 달리 유난히 흙이 부드럽고 깊게 파이는 구간이었습니다. 그가 굴삭기의 버킷으로 땅을 긁어내는 순간 텅 하고 둔탁하면서도 속이 빈 듯한 이상한 소리가 버킷 끝에서 울렸습니다. 돌에 부딪히는 날카로운 소리와는 분명히 다른 기묘한 저항감이 느껴졌죠. 응? 태주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같은 자리를 다시 한번 긁어보았습니다. 역시나 버킷은 무언가 단단한 판에 걸리며 텅, 텅 하는 공허한 소리를 냈습니다. 호기심이 발동한 그는 굴삭기에서 내려와 삽을 들고 그곳으로 다가갔습니다. 흙을 조금 걷어내자 예상대로 잘 다듬어진 너른 돌판, 즉 판석 여러 개가 가지런히 덮여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이것은 집의 일반적인 구조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만든 지하 공간이 존재한다는 신호였죠. 태준의 심장이 이유 없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지렛대를 가져와 판석 틈새에 넣고 힘껏 들어 올렸습니다. 으드득 소리와 함께 수십 년은 좋게 닫혀 있었을 돌문이 묵직하게 열렸습니다. 판석 아래로는 한 사람이 겨우 들어갈 만한 어두운 구덩이가 입을 벌리고 있었어요.
퀴퀴한 흙냄새와 함께 서늘한 기운이 확 올라왔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구덩이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안쪽 구석에 무언가 네모난 형태의 물체가 놓여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태주는 망설임 없이 구덩이 안으로 몸을 집어넣었습니다. 생각보다 깊지는 않은 공간이었어요. 손으로 더듬어 만져본 물체는 기름을 먹인 두꺼운 종이, 즉 유지에 여러 겹으로 쌓여 있었습니다. 오랜 세월의 흔적으로 바삭거렸지만 놀랍도록 완벽하게 내용물을 보호하고 있었죠. 그는 조심스럽게 마치 신생아를 다루듯 그 꾸러미를 두 팔로 안아 밖으로 꺼냈습니다. 생각보다 묵직한 무게에 그의 팔이 휘청거렸어요. 태주는 주위를 한번 둘러보았습니다. 다행히 작업을 지켜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는 알 수 없는 이끌림에 꾸러미를 자신의 집으로 가져갔습니다. 쿵쾅거리는 심장을 진정시키며 그는 마루에 앉아 조심스럽게 꾸러미를 풀기 시작했습니다. 겹겹이 쌓인 유지를 한 겹 한 겹 벗겨낼 때마다 세월의 먼지가 풀풀 날렸습니다. 마침내 기름종이가 모두 벗겨지자 그 안에서 투박한 무쇠 장석이 박힌 낡은 오동나무 괴짝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자물쇠는 붉게 녹슬어 있었지만 괴짝 자체는 뒤틀림 하나 없이 온전한 형태를 유지하고 있었어요. 태주는 마른 침을 삼키며 공구함에서 작은 망치와 드라이버를 가져왔습니다. 그는 녹슨 자물쇠의 이음새 부분을 조심스럽게 두드려 겨우 열었습니다. 삐걱 소리를 내며 100년의 시간을 품은 괴짝의 뚜껑이 마침내 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괴짝 안에는 누렇게 변색된 낡은 명주 비단이 내용물을 소중하게 감싸고 있었습니다. 그는 숨을 참고 조심스럽게 비단을 걷어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태주는 숨을 멈췄습니다. 비단 속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하나의 항아리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평범한 항아리가 아니었어요. 티 없이 맑고 깨끗한 우윳빛, 인위적인 완벽함이 아닌 넉넉하고 편안한 둥근 형태, 마치 휘영청 밝은 보름달을 그대로 떼어다가 빚어놓은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항아리의 표면은 방 안의 희미한 불빛을 온전히 빨아들여 스스로 은은한 빛을 발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완벽한 좌우대칭은 아니었지만 그 미세한 비대칭이 오히려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자연스럽고 편안한 기운을 뿜어내고 있었죠. 태주는 도예에 대해 아는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본능적으로 눈앞의 항아리가 범상치 않은 물건이라는 것을, 돈으로 가치를 따질 수 없는 엄청난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손을 뻗어 차갑고 매끄러운 항아리의 표면을 조심스럽게 쓸어보았습니다. 그 손끝을 통해 100년의 고독과 슬픔, 그리고 숭고한 아름다움이 그의 심장으로 전해지는 듯 했습니다. 그는 넋을 잃은 채 한동안 말없이 다랑아리가 뿜어내는 고요하고도 압도적인 존재감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날 밤 태주는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그의 작은 흙집 방 한가운데에 놓인 다랑아리는 어둠 속에서도 스스로 빛을 발하는 듯 신비로운 존재감을 뽐내고 있었죠. 그는 괴짝에서 나온 낡은 서책도 발견했습니다. 어려운 한자로 쓰여 있어 대부분의 내용은 알 수 없었지만 옥천윤씨가보라는 글자와 걸륭 21년이라는 연호는 똑똑히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걸륭 21년은 조선 영조시대였습니다. 이 항아리가 최소 250년이 넘는 세월을 땅속에서 잠자고 있었다는 뜻이었죠. 태주는 복잡한 심경에 휩싸였습니다. 이 엄청난 보물을 발견했다는 흥분감도 잠시, 이내 무거운 책임감이 그의 마음을 짓눌렀습니다. 이건 내 것이 아니야. 이 집터에서 나온 것이니 당연히 이장님의 것이거나
혹은 마을의 것이겠지. 그는 단 한순간도 이 항아리를 자신이 소유해야겠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성실하고 정직한 성품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죠. 그는 날이 밝는 대로 이 사실을 이장에게 알려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태주는 다랑아리가 혹여나 깨질세라 낡은 담요로 몇 번이고 감싼 뒤 조심스럽게 안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아직 목발 신세를 지고 있던 김 이장은 태준이 들고 온 거대한 꾸러미에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태준아, 그건 또 뭐냐? 태준은 병실 문을 닫고 침대 옆 탁자 위에 조심스럽게 항아리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담요를 걷어냈죠. 순백의 다랑아리가 모습을 드러내는 순간 김 이장의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그의 투박하고 거친 농부의 눈이 평생 처음 보는 아름다움에 놀라 커다랗게 뜨였습니다. 이게 다 뭐냐? 그는 마치 신성한 물건이라도 되는 듯 차마 손을 대지 못하고 항아리 위를 맴돌기만 했습니다. 태주는 어젯밤의 발견과 괴짝에서 나온 서책의 내용을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설명을 듣는 내내 이장의 표정은 놀라움에서 경외감으로 다시 심각한 고뇌로 계속해서 바뀌었어요.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장은 자신의 성급한 판단으로 이 물건의 가치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평생을 땅만 파고 살아온 농사꾼이었지만 세상을 살아온 연륜이 이 물건이 개인이나 마을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것이 아님을 직감하게 했습니다. 태준아, 이건 우리가 왈가왈부할 물건이 아닌 것 같다. 이장은 마침내 결심한 듯 입을 열었습니다. TV에 나오는 진품 명품이라는 프로그램 알지? 거기에 한번 의뢰를 해보자. 이 물건의 가치를 제대로 알아보고 세상에 알려야 한다. 그게 이 보물에 대한 예의일 게다. 이장의 결정은 태준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판을 그리는 것이었습니다. 태준은 얼떨떨했지만 이장의 판단이 옳다고 생각하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오후 태준은 이장이 시키는 대로 다랑아리의 사진을 여러 각도에서 찍어 진품 명품 제작진에게 이메일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사연을 간략하게 적어 보냈죠. 반응은 즉각적이었습니다. 이메일을 보낸 지 1시간도 채 되지 않아 담당 작가로부터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작가는 사진을 보자마자 감정위원들이 난리가 났다며 당장 다음 주 녹화에 참여해달라고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100년 된 폐가를 철거하던 고아 청년이 발견한 조선백자. 이 이야기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시청자들의 이목을 끌만한 드라마틱한 사연이었죠. 이 소식은 이장의 아내를 통해 순식간에 온 마을로 퍼져나갔습니다. 마을에 가는 연일 다랑아리 이야기로 떠들썩했습니다. 누군가는 우리 마을에 복덩이가 굴러들어왔다며 기뻐했고 누군가는 그게 얼마짜리일까 하며 부러움 섞인 상상을 펼쳤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그들을 축복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최 씨가 가장 먼저 들고 일어났습니다. 그는 마을회관 평상에 사람들을 모아놓고 목소리를 높였어요. 이보시오, 다들. 그 항아리가 나온 땅이 원래 네 땅이요? 대대로 우리 마을 사람들이 함께 갖고 온 땅 아니요. 그걸 저 굴러온 돌멩이 같은 놈이 꿀꺽하게 둬서는 안 된단 말이요. 그는 다랑아리가 태준이나 이장 개인의 것이 아니라 마을 공동의 재산이라고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선동에 평소 태준을 아니 꼽게 보던 몇몇 사람들과 보물의 가치에 욕심이 생긴 일부 주민들이 동조하기 시작했어요. 마을의 여론은 순식간에 두 개로 갈라졌습니다. 서울로 떠나기 전날 밤 태준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자신을 향한 의심과 질투의 시선이 비수처럼 느껴졌기 때문이죠.
그때 목발을 짚은 이장이 절뚝거리며 그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다랑아리는 여전히 방 한가운데서 고요한 빛을 발하고 있었습니다. 이장은 태준의 옆에 앉아 항아리를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태준아, 시끄러운 소리들 마음에 담아두지 마라. 저 보물이 왜 하필 지금 나타났을까? 100년 동안 저 땅 속에 있으면서 왜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네 눈에 띄었을까? 이장은 태준의 어깨를 툭 치며 말했습니다. 복이라는 것은 주인이 따로 있는 법이야. 땅이 파헤쳐진다고 아무에게나 제 속을 보여주지 않아. 저건 고생만 하고 살아온 자네에게 하늘이 내려준 선물일 게다. 그러니 내일 방송국에 가서도 기죽지 말고 당당하게 행동해. 이 늙은이가 옆에 떡 버티고 있을 테니. 이장의 굳건한 믿음과 따뜻한 격려에 태주는 그동안 짓눌려왔던 마음의 부담이 조금은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내일 어떤 결과가 나오든 자신을 믿어주는 이 어른과 함께라면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서울 KBS 방송국 스튜디오는 태준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크고 화려했습니다. 수십 개의 조명이 머리 위에서 환하게 빛나고 있었고 여러 대의 카메라가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죠. 방청석을 가득 메운 사람들의 웅성거림은 그를 더욱 주눅 들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마른 침을 삼키며 무대 중앙에 놓인 감정 의뢰인석에 섰습니다. 관객석 맨 앞줄에 앉은 김 이장이 그를 향해 주먹을 불끈 쥐어 보이며 응원을 보냈습니다. 잠시 후 유명 MC의 소개와 함께 태준의 사연이 VCR로 간략하게 소개되었습니다. 고아 청년 시골 마을, 이장의 사고와 100년 된 폐가의 철거, 그리고 기적 같은 발견. 짧은 영상이었지만 그 안에는 한 편의 드라마가 담겨 있었고 방청석은 이내 숙연한 분위기에 젖어들었습니다. 영상이 끝나고 태준의 앞에 놓인 단상 위로 흰 장갑을 낀 스태프가 조심스럽게 다랑아리를 올려놓았습니다. 스튜디오의 모든 조명이 항아리에 집중되자 순백의 도자기는 마치 스스로 빛을 발하는 듯 영롱한 광채를 뿜어냈습니다. 방청석 곳곳에서 나직한 탄성이 터져나왔어요. 국내 최고의 도자기 감정위원으로 꼽히는 노 교수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는 수많은 국보급 보물들을 다뤄온 베테랑이었지만 다랑아리를 마주한 그의 표정에는 숨길 수 없는 흥분과 경외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는 낮은 탄식과 함께 흰 장갑을 낀 손으로 조심스럽게 항아리의 표면을 쓸어보았습니다. 그는 한참 동안 말없이 항아리를 빙 둘러보며 살피더니 이내 마이크를 잡고 입을 열었습니다. 이것은 이론으로만 존재하던 완벽에 가까운 조선 18세기 영조 시대의 관요 백자 다랑아리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보십시오. 이 넉넉하면서도 기품 있는 형태, 인위적이지 않은 자연스러운 곡선미, 그리고 티 없이 맑은 유백색의 유약. 가마 소성 과정에서 살짝 한쪽이 주저앉아 완벽한 대칭을 이루지 못한 것마저도 이 항아리에 생명력과 더 큰 미학적 가치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대 최고의 장인이 빚어낸 조선백자 미학의 정수라 할 수 있습니다. 감정위원의 설명에 스튜디오는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그의 한마디 한마디가 눈앞의 항아리에 엄청난 가치를 부여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MC가 긴장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교수님, 정말 대단한 보물인 것 같습니다. 모두가 가장 궁금해할 시간입니다. 이 다랑아리의 감정가를 공개해 주시죠. 스튜디오의 모든 시선이 감정위원의 입으로 쏠렸습니다. 태주는 심장이 터질 것처럼 뛰어 숨쉬기조차 힘들었습니다. 같은 시각
산울리 마을회관. 수십 명의 마을 사람들이 텔레비전 앞에 모여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박씨 할머니는 두 손을 모으고 기도를 하고 있었고 최 씨조차 침을 꿀꺽 삼키며 화면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감정위원은 잠시 뜸을 들이더니 천천히 가격표를 들어 올렸습니다. 시작가를 얼마로 잡아야 할지 가늠하기조차 어려운 물건입니다만 그는 일부러 긴장감을 고조시키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보존 상태, 형태의 완벽성, 역사적 가치를 모두 고려했을 때 저의 최종 감정가 발표하겠습니다. 카메라가 가격표를 클로즈업했습니다. 1이라는 숫자 뒤로 믿을 수 없는 개수의 0이 붙어 있었습니다. 감정가 10억 원입니다. 그 순간 스튜디오는 방청객들의 경악에 찬 함성과 박수 소리로 떠나갈 듯 했습니다. 태주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10억? 그것은 그의 인생에서 단 한 번도 상상해 본 적 없는 현실감 없는 숫자였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한 것을 간신히 단상을 붙잡고 버텼습니다. 앞자리에 앉은 김 이장은 벌어진 입을 다물지 못하고 있었고 그의 눈시울은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마을회관 역시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세상에 10억이라고? 우리 마을에서 10억짜리가 나왔다. 모두가 소리를 지르며 흥분을 감추지 못했죠. 최 씨는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텔레비전 화면만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가 그토록 폄하했던 굴러온 돌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거대한 보물을 품고 있었던 것입니다. 방송 녹화가 끝나자마자 방송국 밖에서 기다리고 있던 수십 명의 기자들이 태준과 이장에게 벌떼처럼 달려들었습니다. 수십 개의 카메라 플래시가 동시에 터지고 마이크가 그의 얼굴 앞으로 쉴 새 없이 밀려 들어왔습니다. 10억 원의 주인공이 되신 소감이 어떠십니까? 그 돈으로 무엇을 하실 계획이십니까? 마을에서는 이 항아리의 소유권을 두고 분쟁이 있다는데 사실입니까? 쏟아지는 질문 공세에 태주는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고개만 숙이고 있었죠. 그때 김 이장이 목발을 짚은 채로 태준의 앞을 막아서며 기자들을 향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다들 진정들 하시오. 보시다시피 우리들은 평생 농사만 짓고 살아온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이런 큰일에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우선 마을로 돌아가서 차분히 생각할 시간을 좀 주시구려. 이장의 말에는 사람을 압도하는 무게감이 있었습니다. 기자들은 더 이상 질문하지 못하고 길을 터주었습니다. 이장은 멍하니 서 있는 태준의 팔을 부축해 준비된 차에 태웠습니다. 산울리로 돌아오는 차 안, 두 사람은 한동안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10억 원이라는 거대한 숫자가 두 사람 사이에 무겁게 떠다니고 있었어요. 태주는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도시의 풍경을 보았지만 아무것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의 인생은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습니다. 하지만 그 강의 끝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지 그는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는 옆자리의 이장을 힐끗 보았습니다. 이장은 창밖을 보며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고 그 표정을 읽어내기란 불가능했습니다.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그의 심장을 다시금 조여오기 시작했습니다. 10억 원이라는 평생 만져볼 수도 상상할 수도 없었던 거대한 숫자는 산울리 마을을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태준과 김 이장이 서울에서 돌아오던 날 마을의 공기는 축제라기보다는 폭풍전야처럼 무겁고 긴장감이 감돌았죠. 마을 사람들은 저마다 삼삼오오 모여 수군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시선에는 부러움과 시기, 그리고 알 수 없는 기대감이 뒤섞여 소용돌이치고 있었습니다. 그 여론의 중심에는 당연하게도
최 씨가 있었습니다. 그는 이미 몇몇 주민들을 선동해 마을의 보물을 외지인에게 넘길 수 없다는 명분을 만들어 놓은 상태였습니다. 이장은 지친 기색도 없이 마을에 도착하자마자 태준에게 말했습니다. 태준아, 항아리를 가지고 마을회관으로 오너라. 모든 주민들을 모아놓고 이 자리에서 매듭을 지어야겠다. 그의 목소리는 나지막했지만 그 안에는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단호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잠시 후 마을 전체에 설치된 스피커를 통해 이장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주민 여러분, 모두 마을회관으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방송은 짧았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감에 마을 사람들은 하던 일을 멈추고 하나둘 마을회관으로 향했습니다. 마을회관 내부는 금세 수십 명의 주민들로 가득 찼습니다. 모두의 시선은 회관 중앙 탁자 위에 놓인 하얀 천에 덮인 둥근 물체에 고정되어 있었죠. 10억 원의 가치를 지닌 다랑아리. 그것은 이제 단순한 도자기가 아니라 이 작은 마을의 모든 욕망과 갈등을 집약시킨 하나의 상징이 되어 있었습니다. 최 씨와 그의 편에 선 몇몇 사람들은 맨 앞자리에 앉아 결전이라도 치를 듯한 비장한 표정으로 이장을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무거운 침묵을 깨고 목발을 짚은 이장이 천천히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는 탁자 위 다랑아리를 덮고 있던 천을 걷어냈습니다. 순백의 자태가 드러나자 회관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저도 모르게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이장은 주민들을 천천히 둘러본 뒤 나직하지만 힘 있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다들 보셨다시피 이 항아리는 10억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가치를 지닌 우리 마을의 보물입니다. 이 보물의 소유권을 두고 마을의 여론이 나뉜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최 씨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최 영감, 영감님 말씀처럼 이 집터에서 나온 것이니 마을 공동의 재산이라고 주장하셨지요. 일견 타당하게 들리는 말입니다. 최 씨는 자신의 주장이 인정받는 듯하자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헛기침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장의 다음 말은 그의 기세를 단번에 꺾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최 영감, 한 가지 간과하신 게 있습니다. 저 폐가가 있던 땅은 이미 15년 전 관련법에 따라 무연고 부동산으로 처리되어 군청을 통해 우리 마을의 소유로 합법적으로 이전되었습니다. 그리고 2년 전 마을 회의를 통해 제가 저 위험한 폐가를 책임지고 처리하는 조건으로 제 개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을 마쳤습니다. 여기 그 서류가 있습니다. 이장은 품에서 낡은 서류 봉투를 꺼내 탁자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법적인 소유권이 자신에게 있음을 명백히 한 것이었죠. 최 씨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하게 변했습니다. 하지만 이장은 그것으로 끝내지 않았습니다. 그의 진짜 이야기는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법적인 소유권을 따지기 위해 이 자리에 선 것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항아리가 어떻게 우리 눈앞에 나타나게 되었습니까? 그는 태준을 가리켰습니다. 이 젊은이 강태준이가 처음 이 마을에 왔을 때를 기억하십니까? 낯선 외지인이라며 다들 경계하고 거리를 두었을 때 이 청년은 새벽마다 아무도 시키지 않은 길을 쓸었습니다. 어르신들 무거운 짐을 대신 져주고 고장난 물건들을 말없이 고쳐주었지요. 주민들은 하나둘 고개를 끄덕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 모두 태준에게 크고 작은 도움을 받았던 기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사고로 병원에 누워 있을 때 이 위험한 철거 작업을 누가 마무리했습니까? 바로 이 청년입니다. 중장비 한번 제대로 다뤄본 적 없는 이 청년이 오직 저와의 약속과 마을에 대한 책임감 하나로 목숨을 걸고 이 일을 해냈습니다.
이장의 목소리는 점점 더 힘이 실렸습니다. 여러분, 이 보물은 우리가 땅을 팠다고 나온 것이 아닙니다. 선하고 정직한 한 청년의 땀과 진심이 100년 묵은 땅에 스며들었을 때 비로소 땅이 그 마음을 알아보고 제품의 보물을 내어준 것입니다. 이것은 땅의 보물이 아니라 한 사람의 올곧은 마음에 대한 하늘의 보답입니다. 이장의 외침은 천둥처럼 마을회관 전체를 울렸습니다. 그는 태준을 향해 손을 뻗으며 모든 논란에 종지부를 찍는 선언을 했습니다. 따라서 저는 이 자리에서 명백히 선언합니다. 이 다랑아리와 그로부터 나오는 모든 가치는 온전히 이 청년 강태준의 것입니다. 이장의 선언이 끝나자 마을회관은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그의 말에는 그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진심과 논리가 담겨 있었기 때문이죠. 최 씨의 편에 섰던 주민들은 부끄러운 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들은 항아리의 금전적 가치에 눈이 멀어 그동안 태준이 마을에 베풀었던 따뜻한 마음들을 잊고 있었던 스스로가 부끄러워졌습니다. 모든 시선이 최 씨에게로 향했습니다. 그는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입술만 달싹거릴 뿐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법적으로도 명분으로도 그리고 인간적인 도리로도 그는 완벽하게 패배했습니다. 그는 이장의 굳건한 눈빛과 자신을 원망 없이 바라보는 태준의 맑은 눈빛, 그리고 자신에게 실망한 듯한 이웃들의 시선을 차례로 마주했습니다. 잠시 후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비틀거리듯 태준에게로 걸어갔습니다. 그는 한참 동안 태준을 바라보다가 마침내 거칠고 낮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고생 많았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한마디에는 모든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자신의 과오에 대한 시인, 태준의 노고에 대한 인정, 그리고 서툰 방식의 사과까지. 그는 이어서 중얼거렸습니다. 이 늙은이가 사람을 잘못 봤어. 미안어이. 그 말을 끝으로 최 씨는 고개를 푹 숙인 채 마을회관을 빠져나갔습니다. 그의 굽은 등에는 한평생 지켜온 옹고집이 무너져 내린 쓸쓸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최 씨의 인정은 마지막 빗장을 여는 열쇠와도 같았습니다. 그의 퇴장을 시작으로 다른 주민들이 태준에게 다가와 그의 등을 두드리고 손을 잡았습니다. 미안했네, 총각. 정말 장하다. 우리 마을의 자랑이야. 진심 어린 축하와 사과가 그에게 쏟아졌습니다. 이제 모든 시선은 다시 태준에게로 향했습니다. 하루아침에 10억 원의 주인이 된 청년. 그는 무슨 말을 할까? 태준은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끼며 천천히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는 먼저 자신을 위해 모든 것을 걸고 싸워준 이장에게 다가가 깊이 허리를 숙였습니다. 이장님, 감사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에게는 아버지가 안 계셨습니다. 하지만 이장님께서 저에게 아버지가 되어주셨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는 이어서 주민들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박씨 할머니, 또 마을 어르신들과 주민 여러분. 제가 처음 이곳에 왔을 때 저는 가진 것도 없고 기댈 곳도 없는 외로운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저에게 따뜻한 밥을 주셨고 일거리를 주셨고 무엇보다 이웃이라는 것을 처음으로 느끼게 해주셨습니다. 그는 잠시 숨을 고른 뒤 모두가 기다리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저는 이곳에 무언가를 얻으러 온 것이 아니라 그저 조용히 살 곳을 찾아왔을 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저에게 이 항아리보다 훨씬 더 값진 보물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가족이라는 보물입니다. 태준의 진심 어린 고백에 주민들의 눈시울도 붉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태주는 활짝 웃으며 선언했습니다. 이 항아리는 이장님 말씀대로 제가 감사히 받겠습니다. 하지만 이 영광을 저 혼자 누리지는 않겠습니다. 이 가치의 일부를 저의 새로운 가족인 산울리를 위해 사용하고 싶습니다. 그는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10억 원 중 3억 원을 산울리 마을 발전 기금으로 기부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낡은 마을회관을 보수하고 좁은 농로를 포장하고 홀로 사시는 어르신들을 위한 지원 사업과 마을 아이들을 위한 장학금을 만들겠다는 그의 계획에 주민들은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태준의 발표가 끝나자 누군가를 시작으로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것은 긴장과 갈등으로 가득 찼던 마을회관을 가득 채우는 진정한 축하와 화합의 소리였습니다. 그날 밤 산울리 마을에서는 수십 년 만에 가장 큰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누군가가 집에서 담근 막걸리를 내오고 부녀회에서는 돼지고기를 삶아왔습니다. 마을회관 마당에는 웃음소리와 노랫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 잔치의 중심에는 강태준이 있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경계의 대상인 외지인도 시기의 대상인 10억 원의 주인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어르신들에게 살갑게 술을 따라 올리는 아들이었고 아이들과 스스럼 없이 어울리는 형이었으며 마을의 미래를 함께 고민하는 든든한 이웃이었습니다. 김 이장은 목발을 짚은 채 그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태준에게 다가가 막걸리 잔을 건넸습니다. 태준아, 정말 고맙다. 우리 마을에 와주어서 제가 더 감사합니다, 아버지. 태준은 활짝 웃으며 이장이 따라주는 잔을 받았습니다. 두 사람의 잔이 경쾌한 소리를 내며 부딪혔습니다. 마을회관 방 안 은은한 조명 아래 놓인 다랑아리가 그 모습을 고요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100년의 먼지를 털고 나온 보물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진짜 보물, 즉 사람과 사람 사이의 따뜻한 마음을 마을에 선물하고는 다시 고요한 빛을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이제 강태준에게 산울리는 잠시 머물다 가는 곳이 아닌 그의 마음이 영원히 뿌리내릴 진정한 집이 되었습니다.